안녕하십니까. 나로 발사추진단 유일상입니다. 로켓과 발사체를 주제로 한 두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로켓의 비행 원리와 구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로켓에서부터 우주 발사체를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켓과 우주 발사체의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켓은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켓 풍선 내에 들어있는 공기가 뒤로 빠지면서 그 반작용으로 풍선이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로켓도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가 노즐 뒤로 세게 뿜어져 나오면서 그 반작용에 의해서 추력이 발생돼서 로켓이 비행을 하게 됩니다. 로켓 성능은 얼마나 많은 무게의 탑재체를 그리고 얼마나 높이 우주로 올릴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높은 추력과 비추력의 엔진을 가진 엔진과 로켓 엔진과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 구조로 로켓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로켓은 대부분 이렇게 다단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2단형 로켓이고요. 옆에 추력을 높이기 위해서 부스트가 하나 이렇게 양쪽에 붙어 있고요. 밑쪽이 1단 엔진, 그리고 산화제 탱크와 추진제 탱크가 있고요. 1단부와 2단부를 연결하는 인터스테이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2단부에 있어서 2단 엔진과 유도 항법 장치, 그 앞쪽에 탑재 이성이 탑재합니다. 그리고 이 탑재 이성을 보호하기 위한 페어링이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켓의 추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화물을, 탑재물을 올릴 수 있는지, 또는 로켓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력은 초당 배출되는 연소가스의 양과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1톤의 로켓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1톤 이상의 추력이 필요합니다. 로켓 엔진은 기본적으로 우주에는 외부에 산화제가 없습니다. 산화제가 없다는 것은 공기가 없거든요. 공기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산소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켓은 내부에 이런 산화제를 탑재해서 가지고 우주로 가게 됩니다. 로켓 엔진은 이 연료와 산화제를 연소시켜서 3000도 정도 되는 고온 고압의 가스를 만들어서 노즐을 분출해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추력을 발생시키는 엔진입니다. 엔진 형태에 따라서 고체 추진 로켓과 액체 추진 로켓이 있는데요. 고체 추진 로켓은 구조가 간단하고 굉장히 큰 추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부분 미사일이나 또는 앞에서 나왔던 그 로켓의 부스터로서 사용합니다. 액체 추진 로켓은 효율이 좋고 추력 방향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위성 발사용 발사체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제는 연료와 산화제의 산화제로 구성이 되고요. 추진제의 조합에 따라서 독성이냐 무독성이냐로 구분이 됩니다. 독성 추진제 조합은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이지만은 굉장히 접촉 발화라든지 이런 현상으로 해서 구조가 간단하고 그 다음에 상온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군용 발사체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유럽의 아리안이나 인도의 PSLV 그리고 중국의 장정해 같은 발사체로도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이 무독성적으로 친환경적이냐 여부에 따라서 많이 사용이 상업용 발사체가 사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독성 발사체 조합은 추진제 조합은 서서히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무독성 발사체는 우리가 아는 액체 산소와 케로신, 액체 산소와 수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요. 친환경적이고 비추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측면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극저온의 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상에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상업용 우주 발사체에 사용하고요. 우리나라 나로 1단도 무독성 추진제 조합인 액체 산소와 케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로 우주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에는 공기, 즉 산소가 없기 때문에
우주 발사체는 산소를 가지고 산화제를 가지고 그 우주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비행기는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하늘, 즉 우주가 아닌 이 하늘에서만 이제 비행을 할 수가 있고 우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는 좀 특징이 이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큰 이런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날개를 통해서 뜨는 힘, 즉 양력을 만들어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로켓은 날개가 아주 작거나 또는 없는 로켓도 있습니다. 날개가 있는 경우에 로켓이 잘 날아가게 하는 이 날개 역할이 잘 날아가게 하거나 방향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유주 발사체의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엔진이 있고요. 양쪽에 4개의 부스터가 있습니다. 각 부스터마다 4개의 노즐이 있고요. 전체로 약 20개의 노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엔진을 묶어서 큰 추력을 만드는 로켓을 클러스터 로켓이라고 합니다. 이 로켓의 장점은 한 개의 엔진이 고장이 나도 비행이 가능하고, 액체 추진 클러스터 로켓의 경우에는 동일한 탱크와 다른 구조체를 공유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큰 장점은 동일한 추력의 단일 엔진의 그 대형 로켓보다도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 개발 철학이 1950년대와 1960년대 구소련이 미국보다 빨리 우주 개발에 나설 수 있었던 그 하나의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로켓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대부분 2단, 3단, 4단 이런 다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단 구조를 통해서 각 단의 연료가 소비되어서 불필요해지면 이 무거운 단을 분리해서 버림으로써 가속 성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한히 단수를 줄이는 게 좋으냐? 단수를 증가시킬수록 총 중량은 줄어들지만은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개발 비용과 복잡성이 증가해서 신뢰성이 감소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단, 3단, 4단 정도가 이제 대부분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상적으로는 1단으로 하는 게 가장 그 좋은 발사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기술로는 1단으로 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이런 단단형 발사체는 개발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로켓을 정해진 경로와 시간에 따라 비행하도록 하는 것을 유도라고 하는데, 유도는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파수 유도라는 것은 발사체가 아주 초기에 많이 사용했던 방식인데, 지상에서 발사체에 명령을 주어서 그 명령에 따라서 발사체가 유도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통신의 어떤 장애라든지 그런 안 좋은 측면이 많아서 최근에는 로켓 자체 내에 항법, 유도, 자세 제어, 비행 시퀀서 기능을 수행하는 관성항법 유도 장치 또는 컴퓨터를 탑재해서 로켓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그 유도를 수행하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요즘은 이 GPS 시스템을 부착해서 위치를 이런 유도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켓 속도와 비행 방향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로켓은 추력 벡터 제어라든지 제어 구동 장치라든지 추력기 자세 제어 장치라든지 각종 이런 제어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켓이 속도와 비행 방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보시면은 날개의 방향을 조절해서 로켓의 방향 제어를 한다든지, 로켓의 엔진의 방향을 조절해서 제어하는 방식, 방향 조정용 보조 엔진을 사용해서 방향을 조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엔진 내에 있는 핀을 조정해서 로켓의 방향을 조절하는 경우, 그리고 방향 조정용 가스를 엔진 내부나 발사체 외부로 뿜어서 방향을 조절하는 제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두 번째 나와 있는 엔진의 방향을 조절해서 그 발사체를 제어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사 직전에 여러분들이 4, 3, 2, 1 발사 이런 자동
카운트다운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발사 직전에 이 발사 대기 중인 로켓이 실제로 발사를 하기 위해서 최종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항목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순간, 이 짧은 순간에 우리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체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전에 프로그램된 절차에 따라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발사체와 지상 시스템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자동으로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에 문제점이나 오류가 발생이 되면은 자동으로 정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1년 인도의 GS-LV 같은 경우에는 발사 1초 전에 중지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우리나라의 나로의 경우에도 2009년 8월 1차 발사 때 압력 측정 관련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서 발사 7분 56초 전에 발사가 중단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로켓은 극심한 비행 환경을 극복하고 단 한 번의 발사로서 고부 가치의 탑재체, 즉 인공위성 등을 우주로 정확하게 운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극한 기술을 사용하여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개발비와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일부 문헌에서는 일부 그 선진국의 경우도 약 1조 원의 개발비와 약 10년의 개발 기간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발사체의 경우라도 신뢰성이라든지 경제성을 갖춘 안정된 발사체로 되기까지는 추가 예산과 기간이 필요하다고 외국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상용 발사체의 경우도 발사 성공률은 약 90에서 95% 수준입니다. 이거는 약 10번에서 20번 발사했을 때 한 번 정도가 실패하는 수준이고요. 가장 성공률이 높다는 유인 우주선인 스페이스 셔틀의 경우도 약 500분의 1의 실패율이 있고요. 실제 성공률은 약 98% 정도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쓰는 이런 상용 제품들, 일반 물건들 같은 경우에 약 수백만 개, 100만 개 중에 몇 개의 불량이 있느냐, 고장이 있느냐를 따진다고 비교했을 때 이런 로켓의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극한의 기술이 요구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세계 주요 로켓의 발사 횟수, 발사 성공 횟수 등을 고려해서 다음 발사의 예상 성공률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현재 가장 발사 성공률이 높은 로켓은 미국의 델타2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지난 나로 발사 이후에 세계 선진국에서 발사한 러시아의 프로톤, 인도의 GS-LV, 미국의 토러스, 러시아 로콧, 그리고 프로톤, 중국의 장정, 그리고 소유주가 잇따라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소유주 U는 발사의 수가 756회이고 발사 성공률이 97%에 달하는 전체 발사 성공률이 두 번째인 발사체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장정2와 프로톤도 발사 성공률이 90% 이상인 발사체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선진국의 경우도 이렇게 안정된 발사체도 발사 성공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켓의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로켓의 엔진에 관련된 추진 시스템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단 분리와 페어링 분리에 관련된 분리 문제입니다. 나로 1차 실패도 페어링 분리에 의해서 분리 문제로 인한 것이었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의 토러스란 발사체도 그 페어링이 분리가 안 되었으나 최근에 다시 그것을 보완해서 재도전하였습니다만은 다시 또 페어링이 분리가 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로켓에서부터 우주 발사체까지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를 스스로 개발하기 위해서 1980년대부터 단계적으로 우주 발사체 개발을 위해서 로켓을 개발해 왔습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KSR-1, 2, 3라는 과학 로켓 시리즈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발사를 보셨던 나로의 개발 과정을 거쳤고요. 지금은 현재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KSR-1의
발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KSR-1은 우리나라가 첫 개발한 로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93년 발사가 됐고요. 150kg의 탑재물을 싣고 고도 35에서 약 75km까지 올라가면서 대기를 관측하는 그런 로켓이었습니다. KSR-2는 KSR-1을 응용해서 2단형으로 만든 과학 로켓이고요. KSR-1과 같이 150kg의 탑재물을 싣고 KSR-1보다 더 높은 약 150km까지 대기층을 탐사할 수 있는 사운딩 로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SR-3는 KSR-1, 2와 달리 우리나라 최초의 액체 추진 과학 로켓입니다. 크기는 약 14m이고요. 중량은 약 6톤입니다. 전체 추진 추력은 약 13톤으로 이 KSR-3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나로의 개발 목표는 100kg급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나로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발사체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한국형 발사체에서 독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술과 경험을 확보하는 중간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나로는 2단형 발사체고요. 1단은 액체 엔진, 2단은 고체로 구성된 발사체이고요. 1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러시아에서 개발하고 2단은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하였습니다. 총 중량은 약 140톤이고요. 로켓은 약 대부분이 추진제 중량이 차지하게 되는데 나로는 그 중에서 약 130톤이 추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약 33m이고요. 1단은 25.8, 2단은 7.7m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로의 발사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나로의 2차 발사 영상이고요. 나로가 이륙하면서 약간의 해피 기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해피 기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해피 기동을 해서 정남향에서 약간 동쪽 50도, 약 170도 정도로 해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피 기동을 하는 목적은 이 발사체 밑에 있는 이 지상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나로 개발을 통해서 얻은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1.5톤급 실용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발사할 수 있는 한국형 발사체를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하게 우주 발사체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형 발사체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단형 발사체이고요. 전체 무게는 현재 약 200톤으로 계획되고 있고요. 전체 길이는 약 50m급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단은 75톤급 액체 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한 형태이고요. 2단은 75톤급 1기, 3단은 5 내지 10톤급 액체 엔진을 1기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로켓과 발사체라는 주제로 두 번의 강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